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출발만 하더라도 다소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우디 언론 쪽에서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이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몇 시간 내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꺼내놓자 지수가 상승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곧 끝날 거다라고 언급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매크로로 봤을 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은 우리가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좀 다소 한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면서 오늘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죠. 자, 그럼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8%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1100선에 다시 한번 올라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의 협상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 협상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8%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에 참 급등세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강한 시장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라 쪽에서는 코스피를 11,000포인트까지 전망치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까지 부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익 전망치를 계속 상향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덜어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매도로 확인됩니다만 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특히 전기 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었는데 이에 대한 규모들도 좀 축소되는 부분 확인됐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덜어냈던 종목으로는 또 SK하이닉스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죠. 그다음으로 수급 동향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전기 전자 쪽 순매수하는 흐름 함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화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 성장 펀드가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6월 11일까지 해서 3주 동안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민 자금은 6천억 정도고요. 정부 재정은 1,2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모펀드를 먼저 만들어두고요. 자펀드 10개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자금이 선순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먼저 이걸 부담을 해주게 되고요. 다만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긴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면 기술 특례 기업을 40% 이상 먼저 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0% 대형주 편입에 대한 제한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부 쪽에서 코스닥에 대한 부양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펀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 못 갔었던 바이오 그리고 최근 좀 조정을 받았었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세를 좀 보였죠. 그러면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했던 상위 1% 초고수의 픽은 하이닉스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이 자금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동하는 흐름들도 함께 확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길을 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IM증권에서는 올해 3월에 사업과 생산 설비 이전이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핵심 내러티브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반적으로 LG그룹주가 또다시 초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로보틱스 사업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역량이 재평가되는 흐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2028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이른바 LG그룹에서는 집사 로봇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에 대한 밸류 측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기존의 16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부분도 같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이 수요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대성공을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마키나락스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따따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까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흐름 양호하게 나타났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력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쪽에서는 코스피 전망치를 11,000포인트까지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메모리, HBM, 전력설비, ESS 원자력, 그리고 AI 인프라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AI 인프라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ROE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서는 올해 AI 지출이 47%가 급증하게 될 건데 이거에서 절반이 인프라 비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펙스 투자하는 거 너무 피크 아니냐, 우리가 돈 버는 거 대비해서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예상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S전선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의 규모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나왔을 때 당시에는 반영을 잘 못했다가 어제 이 소식을 좀 반영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력 설비 중에서 어제 가장 주가를 좀 펌핑해줬었던 가장 큰 배경의 이유를 본다면 전력망 상법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려왔고요. 기존에 한국전력만 수행했었던 국가기관 전력망 개발 사업에서 이제는 민간 기업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도 전력망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또한 같이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로 또 아이디어로 모아지는 흐름들이 같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력 설비 쪽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AI 랠리가 지속된다면 AI 인프라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우앵커, 그렇게 본다면 AI가 랠리를 지속하는 그날까지 AI 인프라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AI 수혜와 더불어서 전력기기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9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우선 어제장 전력기기 관련해서 주가를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도전기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LS 일렉트릭도 13%대, 그리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까지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게 됐습니다. 에이턴과 재룡산업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전반적인 밸류체인들까지도 모두 상승세 그려내게 됐는데요. 사실 이 전력기기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하락한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 급등에 따라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로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이렇게 전력기기 같은 인프라 수혜주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차익 실현으로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력기기도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이 급상승한 경향이 있었죠.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건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수배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양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은앵커님 말씀해 주신 법안과 더불어서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엔비디아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대치를 상회하게 된 실적과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수요가 여전히 건재하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확인하게 된 거고요. 이런 게 전력기기 수요 쪽으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LS그룹의 수주잔고 공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 본다면 LS 일렉트릭이 8조 원, 그리고 LS 전선도 8조 원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실물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은 전력기기 쪽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배경들부터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에는요, 지금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전력계통 신뢰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올해 50개 중에 24개 주가 여름에 정전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공식 경고하게 됐습니다. 2035년도까지 미국의 이 추가 전력 수요를 본다면요, 여름과 겨울 각각 200기가와트 넘게 필요하게 되는데 10년 안에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0에서 25%가량 급증할 것이다라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또 세 가지 동시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뉴욕이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요치의 2배에 달하는 이 전력량이 미국의 28년도까지 무려 50기가와트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동안 잘 써고 있던 이 석탄 가스 발전소 같은 기저 발전소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폐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떠오르고 있는 대체제인 이 태양광이나 풍력쪽도요. 사실상은 이 기상 조건에 따라 일부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이 대체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노후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미국 송전망의 70%가요, 지금 만들어진 지 무려 25년이 됐다고 합니다. 변압기는요, 더 심각한데요. 설계 수명이 30에서 40년가량 이미 초과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먼저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 시설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미국 현재 변압기 납기를 보게 된다면요,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전력용 변압기가요, 주문을 하게 되면 받는 데까지 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요. 발전소용도 마찬가지로 2년 10개월이 걸리게 되고, 여기다가 특수 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문을 하고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이유를 들여다본다면 이 변압기의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이 방향성 전기강판이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이걸 만들고 있는 기업이 미국 안에 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는 기업 단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조달 자체가 이런 기업 한 군데에 묶여 있다라다 보니까 이 납기를 단축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시장에서는 지난해 200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2030년까지 거의 3배 넘는 양의 전력기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내놓고 있고요. 이 공백을 현재 한국 전력기기들이 채우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기업이죠. 효성중공업, 어제 주가가 10% 넘게 뛰면서 400만 원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마치게 됐는데, 우선 1분기 말 수주 잔고부터 보시면요, 전력기기 3사 중에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65kV라고 한다면요, 이 변압기 중에 가장 높은 변압기 용량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송전망 운영사와도 지난 2월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계약 규모가 무려 7,800억 원이었고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비중도 보면요, 수주 잔고의 거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1분기 신규 수주까지도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한다면요. 이 변압기와 차단기 그리고 리액터 패키지까지 동시에 만드는 마치 패키징처럼 이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내세워서요. 굉장히 이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멤피스 공장이 3억 달러를 투자해서 28년도까지 지금보다 50% 더 넘는 이 생산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빅3 중에서는요. 수익성 1위에 달하는 기업인데 수주 잔고 중에서 북미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신규 수주가요. 벌써 연간 목표의 42%를 달성할 정도로 1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결이 뭘까라고 본다면 바로 선별 수주 전략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받는 게 아니라요. 고부가 가치 많은 마진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만 수주를 해서요. 납기 프리미엄과 기술 프리미엄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24.9% 1분기에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엘라바마주 쪽에요. 이 초과 변압기 2공장을 또 짓고 있죠. 그래서 내년 4월쯤에 완공이 돼서요.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을 더 올릴 것이다라는 전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에도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최근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또 다른 기업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이 최종 수요처의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나눠주는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이 납품 소식들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AWS와 이 1,700억 원대 배전반 납품 소식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블룸에너지와 배전반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3,2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북미 매출도 전년보다 80% 상승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이 제가 코멘트로 가져오게 됐는데요. 경쟁사 성장률이 10%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LS는 더 높이 올려서요. 20%대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는 성장 사이클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수주 잔고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요. 효성중공업은 20조 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은 각각 11조 원과 5조 원 정도 현재 달성이 된 상태고요. 제가 캡처해온 헤드라인 보면 우선 전력기기 3사가 이제는 수주 잔고가 40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K전력이 미국 전력망 취약점에 가장 큰 기회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표로 넘어가서 또 다른 밸류체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이요. 정말 큰 이 규모를 맺게 됐습니다. 국내 전선과 전력기기 업계에서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 소식이 있게 됐는데요. 제가 캡처한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메타 AI 데이터 센터에 부품 4조 원 수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버스덕트를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인데 버스덕트라고 한다면요. 대용량으로 전력을 분배해주는 부품이고요. 일반 전선과 비교했을 때는 발열과 화재 위험이 상당히 낮은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통해서 수익성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이 전력기기, 그 변압기 쪽의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구리인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기 쪽에도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원자재 리스크, 가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요. 이미 높은 수주 단가를 고정해 놨기 때문에 원가가 감소가 되면서 이 마진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의 시선은요. 이제는 중동 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 변전소 수주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가장 많은 최강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이 두바이나 리야드 쪽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우디 전력청 쪽에 매출 4,200억 원 가까이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력에 대한 수요 전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쪽에서는요,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쪽의 지역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50%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전력망이 이 전후 재건의 최우선 복구 시설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K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K전력기기 행보들까지 같이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장의 시선을 우리 일상으로 좀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예진 앵커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SK증권의 CJ에 관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폭등장에서 속에서도 상승폭을 키워내지 못했던 종목이 바로 CJ인데요. 지금 SK증권 쪽에서는 CJ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CJ가 어떤 기업일까요? 이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 생활문화 기업이자 강력한 지주 회사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도 물론 하지만 더 핵심적인 역할은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을 지탱하면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잡고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대한 우산 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를 품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사로는 CJ제일제당, CJENM, 대한통운이 있고요. 비상장사 쪽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이 될 CJ올리브영, 또 CJ푸드빌 같은 알짜 비상장 자회사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면 지주사인 CJ의 몸값도 올라가고 자회사가 흔들리면 CJ도 같이 영향을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SK증권에서 기준을 내놨는데요. 우선 어느 장 기준으로 했을 때 CJ의 종가가 17만 200원이었습니다. 계산해 본다면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무려 35%가량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CJ 이번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 매출 성장 속에서도 주춤함이 좀 엿보였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 성장, 또 실제 내실에서 조금 엇갈린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매출액은 11조 4,5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 컨센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이 그룹의 전 계열사가 골고루 매출을 끌어올렸던 덕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수익성에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3.2% 줄어든 4,60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던 겁니다. 이 전 계열사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다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뜯어보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제당 쪽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6% 늘어난 7조 1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ENM 쪽에서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17% 가깝게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무엇보다 올리브영 쪽에서 무려 24% 넘게 대폭 성장한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렇게 계열사들이 장사 잘해서 매출 11조 원이나 넘겼지만 영업이익은 왜 줄어든 걸까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례로 외식 사업을 담당하는 CJ푸드빌 쪽에서는요, 국내에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점포 수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해외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려서 매출을 11% 넘게 키웠는데요. 하지만 해외 인프라 구축, 또 마케팅에 들어갔던 초기 비용이 워낙에 높았던 탓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2% 가깝게 떨어졌던 겁니다. 결국 1분기 수익성이 주춤했던 거는 이 성장의 방향이 꺾였다 이런 부진이 아니라요. 미래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자양분을 뿌린 투자 기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계열사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연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 CJ의 성장 기조 자체는 앞으로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SK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오늘 브리핑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조적인 변화 또 시장의 평가에 관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복 상장 규제 또 인바운드 모멘텀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핵심 자회사 올리브영의 가치가 온전히 CJ의 주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게 이번 SK증권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왜 이 부분이 주가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분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CJ 올리브영의 지분은 CJ가 5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자사주가 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CJ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깊숙한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계열사가 바로 올리브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주식시장에서 따로 떼어내서 독자 상장,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게 되면 자회사의 가치가 분산되면서 모회사인 지주사의 주가는 오히려 힘을 잃는 지주사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모자회사 중복 상장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된 모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알짜 자회사를 또 상장시켜서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막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중복 상장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제 올리브영이 독자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CJ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트리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서 지금 CJ의 엄청난 반전 카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리브영의 상장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올리브영이란 기업에는 엄청난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올리브영 주식을 직접 살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지분 구조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그 가치가 고스란히 100% 모회사인 이 CJ의 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리브영을 사고 싶다면 무조건 대안으로 CJ 주식을 사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증권가가 주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몰리는 인바운드 매출의 고성장, 또 온라인 비중의 확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올리브영의 전체 매출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 넘게 올라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이제 완벽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통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지금 견조한 내수 기반 위에서 이런 인바운드 소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CJ의 전체적인 성장 모멘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사주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또 CJ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CJ 쪽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2분기부터 전 세계 뷰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직접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고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미국 전용 온라인몰을 동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오프라인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서 손쉽게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명 옴니채널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이미 완성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늘 드림 배송 서비스인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즉시 포장해서 몇 시간 만에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도시명 물류 기술이 이제는 글로벌 단위로 고도화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150개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구할 수 있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면서 고마진 구조인 온라인 매출이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펼쳐질 이 글로벌 외형 확장이 주가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SK증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사주 문제 처리 방향인데요. 지금 CJ 측에서는 자사주 정관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현재 CJ는 전체 지분의 7.3%라는 적지 않은 자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자사주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CJ 역시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해야 되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기업인데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불태워 없애면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각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 CJ는요, 시장의 예상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당장 소각하는 대신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자기 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당장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보유,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 둔 겁니다.
CJ는 이 변경된 정관을 기반으로 해서요, 조만간 신규 배당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서 주주에게 새로운 방식의 배당을 주거나 혹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제휴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 주주 환원의 매력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주주 환원이겠죠. 이 지주회사를 볼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또 배당 능력인데요. 2025년에 올리브영은 중간 배당을 포함해서 총 1,70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당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리브영의 실적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걸로 전망이 돼서 당연히 배당 규모 역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 회사인 CJ가 앉아서 벌어들이는 배당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CJ 자체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CJ의 2025년 별도 기준 배당 성향은 무려 82%로 이 회사가 순수하게 번 돈 100원 가운데 82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아낌없이 돌려줬다는 겁니다. 주주에게 이렇게 배당금으로 아낌없이 돌려주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SK증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 주가 28만 원은요, 2026년 올리브영의 예상 실적에 타깃 멀티플 17.5배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주사 특유의 할인율 50%를 아주 보수적으로 감안해서 산출한 합리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이 1분기 대형 상장사의 부진으로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바로 지금이 오히려 강력한 규제의 수혜랑 또 알짜 자회사의 글로벌 성장성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규제의 벽이 오히려 지주사의 가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독점적인 매력으로 바꾸어 놓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제장에서 CJ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CJ 어제장에서 1.6%가량 오르면서 17만 200원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어제 워낙에 시장이 폭등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은 건데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1%대의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상승폭 키워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D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한 내용들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숫자 굉장히 잘 나왔고요. 특히나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어떠한 기회로 작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에 발표했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빅사이클이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났다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요, 이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가 밝혔던 장기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연간 3조 원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화로 거의 6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불과 4년 뒤면 지금의 설비 투자 규모보다 5배 이상이 팽창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거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의 강력한 호재인 이유는 구매 약정 수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분기 엔비디아의 누적 구매 약정액은 직전 분기보다 25% 늘어난 1,190억 달러, 한화로 1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구매 약정이란 엔비디아가 자사칩과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투톱 같은 메모리 기업에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미리 도장을 찍어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급증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HBM과 또 차세대 반도체 수주 물량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가장 확실한 수요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주요 매출원으로 이 베라라는 CPU를 꼽은 점도 중요한데요. 젠슨 황 CEO는 앞으로 수십억 명의 AI 에이전트가 생겨나면서 이 모든 작업이 CPU에서 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베라 CPU가 원활하게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저전력 D램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전력 D램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장악력을 넓힐수록 이 고부가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나는 완벽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행히 이 총파업이라는 불씨를 좀 잠재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HBM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지고 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HBM4를 통해서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이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었지만 노사가 특별보상 성격의 파격안을 포함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5월 22일 오늘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수가 약 4만 8천 명에 달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치명적인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됐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생산 차질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오롯이 이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공급 능력 그 자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침 엔비디아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85%나 급증한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던 AI 투자 둔화론을 완벽하게 잠재운 겁니다. 이런 탄탄한 수요 속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승부처는 HBM4입니다. 하지만 이 HBM3 시장에서는 경쟁사에 다소 주도권을 내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HBM4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차세대 HBM은 용량과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전력 효율, 그리고 이 맞춤형 패키징과 수율 등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맞춤형 칩의 성격을 띱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 중에 절대 다수인 53조 7천억 원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체력이 이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결국에 이번 실적 개선이 HBM4를 앞세운 차세대 AI 공급 능력으로 입증된다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네, HBM4를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삼성전자의 재평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코스피를 11,000포인트까지 불렀고요. 삼성전자를 59만 원까지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줄이어서 상향하는 이 근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레벨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수치인데요. 그 핵심적인 근거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낙수 효과가 HBM을 넘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저전력 D램은 LPDDR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기기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서 LPDDR 기반의 모듈인 이 소켓의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 LPDDR5X와 또 LPDDR4X의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81%, 72%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1분기의 상승폭을 훌쩍 뛰어넘는 강세인데요. 낸드 플래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연산을 돕는 HBM도 필요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고성능 저장 장치, 그러니까 SSD가 필수적입니다. 5월 기준으로 서버 기업용 SSD 수량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41%로 상향이 됐습니다. 수요가 기업용 서버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세트용 스토리지 가격도 덩달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분기 UFS 512GB 제품 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8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트 제조사들의 반응인데요. 그동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구매를 미루고 왔던 이 제조사들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잠정 합의를 통해서 파업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HBM4 핵심 고객 인증을 확보하고 또 SSD 등 고부가 제품으로 믹스를 빠르게 전환해 나간다면 압도적인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프리장에서의 움직임이 30만 원까지 좀 나오네요. 30만 원 좀 넘어서는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정규장에서도 이 선을 깨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용 먼저 봤고요. 다음으로는 원전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전략 특별 투자법 관련해서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한 내용들이 6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에서 1호 프로젝트로 과연 어디가 들어갈 것이냐, 요게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강력한 키워드 원전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원전 카드는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미국의 전력난 해소와 또 한국의 관세 방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핵심 지렛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 등의 16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합의했던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압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 중 2천억 달러가 에너지 등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배정돼 있습니다. 이 투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 원전과 LNG가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인공지능,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는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인 원전 용량을 4배 늘려서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원전 르네상스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원전 생태계입니다.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설계 기술은 쥐고 있지만 지금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미국의 원전 건설 사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건설 시공 능력과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압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은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막강한 시공 능력으로 원전을 지어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전력난을 해결하고 우리는 새로운 관세를 방어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윈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든든하게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일 것 같습니다. 대형 수주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게 자금력에 대한 한계, 공기업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이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실탄을 채우고 엇박자를 냈던 이 팀 코리아의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 문제입니다. 이 원전 수주는 규모 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발주국에 돈을 빌려주고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드는 구매자 금융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상 특정 사업이나 기업에 자기 자본의 40%, 즉 최대 10조 원까지만 금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는데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4조 원 규모의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신용으로 기금체를 발행해서 대출 재원 2조 원을 마련하고 정부 출자로 보증 재원 2조 원을 충당합니다. 특히 혜택을 받은 수출 기업으로부터 지원액의 0.5%를 전략 수출 상생 기여금으로 걷어서 기금을 자체적으로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짰습니다. 연내 법안 처리를 통해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두 번째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고질적인 갈등 해소입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양사는 추가 비용 정산 문제로 런던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는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실무자들이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경우 배임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4일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했는데요.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나눠 맞던 수출 경쟁을 없애고 통합했습니다. 대외협상과 지분투자는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실제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명확한 분업 체계를 세운 겁니다. 연내 법 제정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덜어주고 정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HD 현대 이 기업이 원자력 기업으로 진화한다라는 기사 아마 많이 좀 보셨을 텐데요. 빌 게이츠의 테라파와 관련해서 차세대 원전 핵심 설비 계약을 체결을 좀 시키기도 했습니다. 원전도 중요하지만 SMR에 대한 키워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향후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좀 가져오게 될까요? 네, 이 미래 시장인 SMR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주도권이 확인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9일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뉴욕에서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세계적인 혁신 원자력 기업인데요. 이번 합의로 HD 현대중공업은 테라파워가 짓는 차세대 원자로의 주기기를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공급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테라파워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2025년 6월에는 6억 5천만 달러의 기금 모금에도 참여했습니다. HD현대 회장이 5개월 주기로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나면서 끈끈한 파트너십을 다진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로써 HD현대가 글로벌 SMR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원전 산업 전반에 엄청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로 용기를 만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밸브와 피팅, 냉각제 펌프 등을 공급하는 이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일감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이후에 정부의 한미대 및 투자 1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원전 섹터 전반에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주 데이터와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주도 테마로 이 원전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원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MSCI 지수에서도 한국에 대한 입지가 좀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국민연금 쪽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보유 한도도 5%포인트 높인다라는 기사도 같이 보도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우리 증시 수급 상황이나 현황들 같이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가장 큰 안도감을 준 게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의 상향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에 할당된 국내 주식의 비중이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50조 원 어치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관계부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 보유 한도를 기존 전체 포트폴리오의 14.9%에서 19.9%로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확정이 되면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수급 상황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국가별 비중에 한국이 21%를 기록하며 22%인 중국을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의 핵심은 AI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AI 핵심 공급망을 장악한 대만과 한국으로 몰리게 되면서 대만은 이미 비중 25%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올해 90조 원이 넘게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내면서 지수 내 비중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대규모 매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AI 밸류체인을 따라서 한국 증시로 유입될 명분이 더욱더 탄탄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해갈미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유턴하고 있다라는 기사들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좀 보셨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서학개미들이 그 수익을 실현하고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3월에 출시됐던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5월 21일 발표했던 집계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으로 이 계좌의 누적 가입 수가 24만 3천 좌, 총 잔고는 1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이 국내 주식과 펀드로 유입이 됐는데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해외 주식 매도 1위는 엔비디아로 거의 1,800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와 테슬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현금화한 자금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주식 1위는 780억 원을 순매수한 삼성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뒤를 이었는데요. 즉 해외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을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과 우량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 대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5월 말까지 매도 결제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 양도소득 공제율 100%, 그러니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이 6월부터는 80%, 8월부터는 50%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5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말로 끝나는 이 파격적인 절세 혜택이 자금의 물꼬를 완전히 국내로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 유망 업종, 포트폴리오에 둘 만한 좀 섹터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사실 노무라 증권이 1만 피를 제시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는 바로 AI와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쌍두마차로 범용 메모리, HBM 슈퍼사이클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 ESS, 그리고 원자력 발전까지 아우르는 AI 인프라 부문 자체가 향후 5년간의 코스피의 강력한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국 증시가 유례 없는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이번 전망의 핵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확인해 봤고요. 방금 전 속보에서 보신 것처럼 스페이스X 스타쉽은 발사가 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연기가 되다가 오늘 다시 한번 현지 시간 21일 기준으로도 발사 연기됐다라는 부분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산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워낙 높아진 상황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 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중동 정세로 돌아왔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리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어제 우리장 폭등했었죠. 코스피가 8% 넘게 폭등하면서 7,800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8%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 역시 11% 넘게 올랐습니다. 프리장에서 반도체 투탑 오늘은 어제만큼의 상승세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소폭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력기기, 통신,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럼 저희 시장에 관련된 내용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이 유가가 좀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서 전쟁 종식 발언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변수에 좀 둔감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제 유가 또 금리 방향성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둔감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제 반등이 급하게 좀 들어왔고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랄 만큼의 큰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30년물 뭐 이런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뭐 우라늄을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우라늄은 우리 쪽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 선물도 왔다 갔다 했고요. 유가도 갑자기 위쪽으로 좀 튀는 그런 참 기이한 현상, 좀 예민한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파키스탄이 중재를 또 나서면서 중재안과 협의안을 거의 완성본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안정감이 들면서 유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시장이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하락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유가가 급등이 됐고 그 유가 급등을 불러일으켰던 건 여전히 고금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고요. 어제의 반등은 여전히 세 가지의 호재가 있었죠. 한꺼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증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었던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의 종료,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정말 눈이 부신 호실적이 우리나라 시장을 급등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어제 시장이 좀 급등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좀 소멸됐다라는 것보다는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유가가 떨어졌던 게 더 큰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급등 계속하면서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규모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기자산 배분안이 이달 28일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배분안이요, 전문가님, 국내 증시 수급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이것도 확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거의 100%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벌써 지금 2026년도 들어와가지고 아마도 100조가 조금 넘게 팔고 있는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 특히나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지 않아서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파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아시아 증시 내에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비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매도가 밖에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주식 비중을 20% 갖고 있다가 증시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가야 되는 맥시멈까지 차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4.9%까지 만약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150조의 대량 매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의 지분 구조 자체를 늘린다라는 건 어느 정도 팩트가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 사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사실 11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제 폭등하면서 코스피 8,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1만 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지수 상승 좀 연속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봤던 거는 한 7,8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게 지수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오전에는 시장이 또 위로 팡 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이제 세론 때문에 좀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기타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그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또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도 또 같이 붙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꽤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은 또 위쪽으로 또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런 거에 대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은 관망을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휴장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3일간의 휴무 동안 또 미국 이란 간의 이슈가 어떻게 될지 뭐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또 어떠한 뭐 이슈가 남아 있는지 왜냐면 내부적인 투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여전히 이제 휴일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 자체가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내려갈 때도 5% 넘게 지수 기준에서 5% 넘게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도 5% 넘게 올라간다. 사실은 어제는 정말 올라갈 때 올라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지수 자체가 하루에 3% 넘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는 약간은 금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전장에서는 튈 수 있겠지만 오후장에서 또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확인한 뒤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반도체 투탑은 크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개장문 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5월 20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었죠. 장 초반에 이란 협상 관련 소식에 좀 등락을 보이면서 출렁였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외교 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상승세로 방향성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국제유가 또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도 호재였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단숨에 8% 넘게 오르면서 7,800선까지 올랐고요. 이제 8,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어제는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양시장 예상했던 대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7,87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120선 가깝게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반도체 투탑 오늘 강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소폭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금 보합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계속해서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현대차가 오늘은 조금 줄여가네요. 65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어제 10% 넘게 급등했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면서 20만 원 선 터치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알테오젠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36만 원 선 지나갑니다. 에코프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6% 가깝게 급등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 체크해 보자면 실시간 상황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만이 7천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8천억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천억 원 정도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상황 반영해서 말씀드리자면 580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는 개인 확인되고요. 외국인은 4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분위기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투탑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되어줘야 시장이 좀 편안합니다. 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오늘은 양보를 해주셔도 쉬어줘야. 네, 괜찮지 않을까. 이게 딱 제가 바라보는 그림이거든요. 어제 급상승했던 패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들이 폭락이 나오지 않고 약간은 약보합이나 강보합 상태에서 멈춰주면 오늘 어떻게 되죠? 코스닥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거래대금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아마도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제의 폭등장보다는 오늘장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는 살짝 이 정도에서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멈춰주는 게 좋고요. 코스닥 쪽에서 오늘 좀 강한 섹터를 보자면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괜찮아 보이고, 알테오젠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리고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뭐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사실은 어제 급등장에서 조금은 소외받는 섹터였습니다.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 올라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오늘 그러면은 반등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알테오젠이 오전에 이제 뭐 한 8%, 10% 반등이 줄 때 분명히 오후장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요. 제약 바이오에 지친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행태를 띠냐면,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던 거 내 본전이라도 조금 오면, 아니면 5%대 약손실이라도 오면 그걸 바로 매도하셔서 어떤 걸 하시냐,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아타십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아무런 좋은 소식이 나와도, 뭐 코롱 티슈진이 아무런 좋은 소식이 나와도 제약 바이오는 현재 지금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기술 수출 계약이 터져야 돼요. 그런 큰 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분명히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로 다시 돌아가자면 코스피 200에서 현재 움직임이 좋은 건 OCI 홀딩스,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뭐 스페이스X가 태양광 공장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아침 속보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건 하나시스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이 어렵네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뭐 이런 방산주들이 오늘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간에 방산주들이 많이 밑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시장을 지켜준다면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통신 양자 쪽입니다.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불어왔던 이 바람이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몰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SK텔레콤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양자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네. 이제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민 전문가 양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자라는 테마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기술을 좋아하고, 양자라는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정말 인간 휴머니즘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양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양자 테마로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테마성이다. 네,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네,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기술이 없습니다, 사실. 네, 기술이 없고요. 그나마 실체를 좀 찾아본다면 SK텔레콤 정도? 그러니까 실체라기보다는 양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쓰고 있는 게 SK텔레콤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뭐 기타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양자 테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민 전문가는 양자 테마를 좋아하는데 어떤 걸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ETF가 굉장히 상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양자 컴퓨팅 ETF라고 있을 거예요.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양자 컴퓨팅은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술에 따라가기 바쁠 뿐이지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쪽으로는 지금 섣불리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반도체 쪽으로 좀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던 것 때문이겠죠. 사실 지금 반도체 2배 ETF 다음 주에 출시가 되죠. 하지만 또 스페이스 X라는 대형 종목 IPO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빚까지 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안전한 게 맞는 걸까요? 안전은 한 거 맞아요. 네. 네, 안전은 한 거 맞고 방금 얘기하신 스페이스 X 상장, 그다음에 뭐 엔스로핑 상장, 네네네. 오픈 AI 상장, 자금이 쏠리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결국엔 또 반도체로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포트 비중은 네. 20%에서 30%는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7,800, 이제 뭐 8,000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싼 종목, 그리고 저렴하고 가장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영업 이익률을 본다면 여전히 PER 기준에선 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요. 수급이 좀 뺏겨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은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정이 올 때마다 여전히 비중을 가져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만약에 그냥 기존 보유자시라면 굳이 뭐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오늘은 좀 눌려주긴 합니다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선택지가 맞고 오늘의 조정은 건강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반도체와 연계해서 기판 쪽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제 좀 새로운 뉴스가 나왔었죠. 실리콘 커패시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규모 공급 계약 따내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7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삼성전기 사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보유자 영역 같긴 한데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좋다. 좋다. 네, 라고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뭐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계좌를 보고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매도에 막 간질간질 하세요.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신고가 시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실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실리콘 커패시터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실제로 삼성전기가 이번에 납품한 실리콘 커패시터의 계약금만 1조 5천억 원입니다. 계약금만. 그리고 원래 삼성전기는 MLCC라든지 기판 관련돼서 많이 팔았지 실리콘 커패시터는 작년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10% 이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실리콘 커패시터를 이번에 납품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커패시터는 기존의 이제 MLCC나 이런 거랑 다르게 전력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럼 전력 효율을 왜 극대화시킬까? AI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신다면 저는 삼성전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이외에 기판 관련해서 뭐 LG 이노텍, 심텍, 뭐 TLB,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기판 쪽에 대해서도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삼성전기를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판주 쪽으로도 모아가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삼성전기 지금 신규 매수할 때는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건 맞는 거예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죠. 따라가기 좀 힘드니까 보유자의 그렇다면 영역. 신규 매수를 원한다면 이노텍 쪽을 봐라. 네, 이노텍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내용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나 ESS 이쪽으로 사실 그렇게 뭐 새로운 재료가 눈에 띄지는 않는데 어제부터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하거든요. 지금도 6%, 7%가량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성장주가 움직였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성장 주기 때문에 네. 그간에 빠졌던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너무 많이 밀렸고 2차 전지가 좋지 않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가 남았군요. 네, 2차 전지가 결국엔 성장 주기도 하고 중심에는 AI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오늘 태양광이 가는데 2차 전지가 왜 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태양광이 됐던 풍력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뭐 기타 등등 뭐 SOFC, 수소 연료 전지 이쪽이 됐던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ESS를 만드는 기업부터 ESS의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형제들까지도 굉장히 AI 중심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요 사이에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나 모르겠고 반도체가 제일 속편해. 그게 선택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오늘 같은 장에선 조금은 재미가 없겠죠. 반도체에 올인을 했다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나 2차 전지 테마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봇주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LG전자가 산가 갔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좀 유달리 튀었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 쪽을 좀 시장에 손을 들어줬던 건데 이게 PBR이 한 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이 불거졌던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지금 오늘 장에서도 사실 현대차가 강하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오늘을 조금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물량을 좀 더 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 역시나 현대차는 좋다. 네, 뭐 이게 로봇에 대해서는 현대차만 하는 게 없어 보이고요. 물론 어제 이제 LG전자가 이제 현대차가 LG전자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승률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주도주는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내가 못 샀더라면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가 50만 원대 받고 뭐 30만 원대 받는데 지금 비싼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SK 하이닉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SK 하이닉스 50만 원대도 괜찮다, 눌려줄 때마다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요, 지금은 뭐 그렇게 고민 없이 사셔도 된다. 내가 반도체가 충분히 많다면 현대차 그룹주들은 저는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사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강합니다. 3%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장 후반까지 움직임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네요. 3% 넘게 상승하면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들어오는 분위기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또 월요일날 우리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극적 타결, 그러니까 이제 파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다행히도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여기에 지금 안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자정까지도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거에 진짜 확정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타결되면서 이제 좋은 움직임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가 지금 이제 노사 합의를 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의 뭐 12%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죠. 근데 네. 그 12이익이 세전 기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에비타인데 우리가 주주들도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배당을 받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외국인들이 왜 샀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기업보다는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는 유효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반도체 쇼티지부터 해소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석가탄신이 또 끼어 있는 주다 보니까 뭐 연휴 때 휴가 때 대비해서 좀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 좀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이제 기회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도 확인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우리가 한국 국내 시장만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외 시장과 동향들을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종전 사태 관련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뭐 소폭의 좀 상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혼조였다라고 좀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주말 효과와 연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대비했을 때 이제 개장 직후에 대비했을 때보다는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오늘 장에서 뭐 시장이 좀 하락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묵묵하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주워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살짝 힌트 주셨지만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하는 날입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모집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부양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나 대표적인 로봇주나 이런 성장주들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모멘텀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세요? 그렇죠.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일단 쌉니다.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6월부터 해서 또 이루어지는 학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뭐 매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싸다. 근데 누구도 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관점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다시 한번 이 심리를 이제 촉진시켰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뭐 바이오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자금이 오히려 이제 또 원동력이 되면서 레버리지 효과로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공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이 정도로 좀 가름한다고 치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대기업 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측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중대법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어떤 노조들의 어떤 파업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마찰음이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단기 변동성은 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잡고 바로 코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면은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멀리 바라보고 운전하니까 더 우리가 긴 고속도로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뭐 매물이 나오는 것은 뭐 우리가 단기간에 상승한 부담에 대해서의 어떤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성장성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재무적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뒷배가 되어서 든든하게 투자를 담당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신다면은 뭐 로봇주 뭐 여전히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충분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 잘 유지하고 있다, 매력 있다라고 충분히 긍정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 현재 코스닥 상단 지금 보시면 시총 20위 중에서 20위인 ISC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1위부터 19위까지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력인데 SOFC랑 태양광이 오늘 강하게 움직임 나타납니다. 블룸에너지가 밤사이 흐름이 좋았죠. 네비우스와 26억 달러 규모의 AI 연료전지 계약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SOFC 전반적인 흐름 오늘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머스크 CEO도 태양광 관련해서 AI 인프라 전력에 있어서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오늘 이에 대한 흐름 같이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또 밤사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곧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우디 언론 쪽에서도 파키스탄 중재 하에서 합의안 초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좀 양호해졌습니다. 여행이나 항공주도 연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살짝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넘어서서 오늘 이게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되니까 오히려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1% 넘게 하락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 노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간다라는 일정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테마들 중에 가장 강한 건 사실 양자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사이 이슈가 있었죠. 미국 정부에서 양자컴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개 기업이고요. 총 20억 달러 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오늘 양자 쪽 당연히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패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잠깐 움직이는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세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테마성이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 실제 이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통신 쪽이라고 하면 차라리 통신 장비나 이런 거라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쓰든 아니면 지금 9세대 컴퓨터를 쓰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정기적 신호를 다뤄야 되니까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중에서 뭐 양자 암호 쪽이라면은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없는 마당에 어떻게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 우리나라가 기업이 약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좀 비슷한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든다면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뭐 이제 우리가 뭐 대동기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막 거론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수출 기대감들이 커지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종전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있는 대동기어라는 곳에서 농기계를 사려고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캐터필러 통해서 사려고 할까요? 미국을 통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이거 우리가 전쟁 끝낸 거니까 우리 기업들 거 많이 사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는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테마 단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꺼지게 되면은 급락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또 이제 프랑스 파스칼로부터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용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첫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 한 일주일 사이에 잠깐 떴다가 또 빠진 겁니다.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양자암호 쪽에 정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게 실적 부담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양자암호보다는 일단 보안주 영향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알랩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알랩 추천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맞아요. 알랩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향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가장 이제 저력 있게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도 양자암호 이슈는 양자암호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전 때부터도 계속 거론이 돼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뭐 보여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KT나 SK텔레콤도 정작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의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슈가 말 그대로 이제 이틀, 3일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양자암호 분야가 계속 이제 거론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연산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분야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에 전력 소모도 굉장히 많은데 양자 컴퓨터까지 써가면서 전력 소모를 한다라면은 뭐 장인이 전력 설비 쪽도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로 시동이 걸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갔으니까 이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의 관점을 본다면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여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양자암호는 당연히 미국 쪽의 이슈를 좀 같이 받으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한 23%까지 오르고요. 우리로도 19%까지 오름세 현재 시현을 합니다. 어제 애프터에서부터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호를 뚫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골자다 보니까 요걸 막아줄 수 있는 보안주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17%, 라운시큐어도 한 11% 넘게 현재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쪽에서 태양광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은 고유가라고 해서 태양광이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밤사이 유가가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좀 보인다라는 거는 한 번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오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노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려지고 있는 쉬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국도 타고 가면은 몇 시간을 가야지 휴게소 하나 나올 정도로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국내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보셔야 돼요. 특히나 미국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황무지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태양광 열을 우리가 이제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다 물 끓여서 만드는 거예요. 물 끓여서 터빈 돌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이 태양광 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 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그늘인 곳이 없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태양광 사업 자체가 뭐 사업권 관련해서 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냐. 우리나라 숲이 많잖아요. 산이 많고. 그러면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네. 이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이게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적이지도 않고요. 가성비도 안 나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묘자리 알아보러 가잖아요. 묘자리 알아볼 때 일조권 좋은 거 가면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똑같이 일조권이 특정량 이상 받아줘야지 가성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 훨씬 더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황무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태양광 주로 만약에 뭐 매매를 하시겠다고 네. 한다면은 당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조달 능력이 있는 그룹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네. 그룹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유가도 비싸고 또 유가가 떨어진다 해서 그러면 계속 석유만 쓸 거냐?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에너지원을 다각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원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뭐 원전주도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네네. 있긴 합니다만은 뭐 원전 만능주의가 될 수 없어요. 원전 지으려면 일단 당연히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이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수자원들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청주 공장 짓는 거 관련해서도 지금 수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마당에 그럼 여기에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면이 다 바다인데 삼면 전부 다 원전으로 다 둘러서서 에워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상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필요한 수급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치와 시공이 간편하다는 강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전력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원전도 중요하고 태양광도 중요하고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력 설비 쪽이 사실은 우리가 톨게이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전압기라든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든 원전을 설치하든 아니면 뭐 수자원 댐을 설치를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에서도 뭐 LS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내가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뭐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을 보시는 것도 좋겠고 오히려 트렌드나 추세를 봤을 때는 중장기 모멘텀에서는 원전 쪽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매매 자체는 자신이 없는데 약간 인덱스처럼 편승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전선이나 전력 설비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력단에 대한 아이디어 먼저 좀 들어봤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 노사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물론 투표는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여론상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투자 가능한 구간일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30만 찍고 내려왔는데 이거 의미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 투톱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좀 연도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기간 조정 자체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가 뭐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사 합의가 된 것 자체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은 당장 쇼티지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네. 한 3년 뒤, 5년 뒤에 부족한 걸 보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된 게 뭐냐면은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영향력들이 이제 노조들이 요구했던 그 수익들이 사실은 주주한테도 환원이 되지 않는 마당에 오히려 직원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물론 뭐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럼 마이너스 나면은 뭐 니들 월급 뱉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월급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 맞죠. 근데 뭐 성과금이 없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 성과라는 기준이 항상 인건비가 포함된 게 이제 세전 기준인데 그럼 이 인건비를 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잉여이익을 얘기를 하는 게 영업이익인데 지금 노조가 요구한 거는 세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급도 내 연봉으로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 이슈로 인해서 뭐 노사 갈등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어떤 시장이 올랐냐?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버텨줬어요.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첨단 반도체 우리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의 쇼티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고단수는 아니지만 최선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등 제품들 같은 경우 차순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시장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당장의 물량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쇼티지 해결할 수 있는 팹 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는 와중 속에서 가장 먼저 차익이 나왔던 것도 중국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만약 삼성전자 측에서 파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외교권이 올라갑니다. 외교적 우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교적 우위를 갖게 됐을 때 너희 지금 H200 이거 우리 1년 동안 유예한다고 했는데 유예하지 말고 좀 더 풀어주라. 우리가 그래야지 당신들한테도 우리가 반도체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한 가지는 단기 쇼티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 포지션들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막 50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완만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노조 측에서도 다시 한번 파업을 일단 일시적으로 미루자, 투표 다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맞아요. 것도 왜 그러냐면 파업 날짜를 보셔야 돼요. 파업하려고 했던 날짜가 며칠이었죠? 20일이었죠? 21일이죠. 21일? 21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삼성전자 월급이 21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는 일한 걸로 쳐져서 월급을 받고 나는 이거를 파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업을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투표하면서 좀 민기적거릴 수 있습니다. 투표 기간을 하면서 계속 지금 할까 말까 이 긴장감을 아마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오히려 파업은 안 했는데 파업할 거다 이래서 겁박 주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파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반도체 업계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성과금이 연에 2번 주어집니다. 한 번은 7월, 한 번은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악성 재고 싹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겨우 지금 공장 풀가동 돌려도 쇼티지가 심해서 지금 선도 주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서 성과가 엄청나게 가장 잘 날 때가 바로 이번 1분기, 2분기인데 1분기, 2분기 즉 상반기의 성과금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성과금이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반기 실적을 가장 받을 때 수혜가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조들이나 혹은 이제 근로자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고 그 다음부터 2분기 때부터는 나 모르겠다. 하반기부터는 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접근하신다라면은 공격적인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인덱스처럼 상승하는 부양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처럼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각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에 사는 지수 인덱싱적 성격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답변 듣는 동안 코스닥 쪽에서 매수 사이드카 9시 한 31분쯤 발동이 좀 됐습니다. 올해 8번째로 발동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계속 양전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 강보합까지 살짝 좀 올라왔는데 반도체 시장 안에서 그러면 주목할 만한 탑픽 종목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탄력도는 소부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가져온 기업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파크 네. 시스템스가 네. 원자력 현미경 관련 기업인데 지금 선단 공정, 그러니까 이나노 공정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필수 장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더라,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리딩 타임이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인도할 때까지 이 파크 시스템스가 만들고 있는 원자 현미경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매출이 어떤 곳이 많이 팔렸나 보니까 산업 장비가 아니라 연구용 장비들 위주로 많이 팔렸고요. 즉 오히려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났는데 인도하는데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매출 인식이 늦게 잡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ASML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ASML 그 노광 장비, DUV 장비가 뭐 고장 났다더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직원들이 가보니까 얘들이 뜯어가지고 역설계 하려고 했더라. 그 증거를 잡았던 원인이 뭐냐면 장비주들은 그냥 매출 주문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설치하고 최종 검수까지 끝나야지 그때 제표에 잡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주잔고가 역대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하반기에 실적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파크 시스템스 뭐 고객사들 굉장히 많죠. 인텔도 고객이고 TSMC도 고객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객이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고객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춤하더라도 버팀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크 시스템스 과감하게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30만 원 선 돌파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차 목표가 30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2만 원 선, 뭐 혹은 이제 21만 원 선까지도 좀 더 후퇴 가능성은 있겠다고 보고 있지만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24만 원 선이 오히려 단기 이제 손절가,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만약 24만 원까지 밑걸린다 그러면 주가 탄력도가 사실 파크 시스템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오히려 22만 원 선까지 좀 더 럽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그 현미경 관련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30만 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전고는 35만 원이라서 조금 더 룸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이제 시장은 또 한 번 8,000피라는 고지를 향해서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호재들이 연이어 겹치게 되면서 200선에서 출발했던 증시가 7,8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호재 소식에도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조금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의 기대감을 두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장의 강세를 오늘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강보합권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7,800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 넘는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15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써 오늘장까지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어제는 2천억 원 정도 안팎의 조금의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스탠스라고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한 번 조 단위의 물량 쏟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방어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5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또 역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들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3,000억 원 가깝게 크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300억 원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4,000억 원 차익 실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의약품이 4.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3일제약이 8% 급등세, 한미약품도 오가논과 동남아시아를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 넘게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3% 강세 돋보이고요. 특히 이수화학이 오늘장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 쪽에서도 3% 가까운 강세인데요. 방산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과 증권, 운수, 창고까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기 전자 쪽에서 소폭의 0.06% 하락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금융 쪽에서 8% 강하게 급등해내고 있는데요. 결제 통신망 쪽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7.9% 강세, 오늘 제약 쪽 활약이 돋보이고요. 기타 서비스, 건설까지 오늘 상승불, 일반 전기전자도 5% 강세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는 양자 그리고 광통신주의 강세가 돋보인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4%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는 어제장 너무 급등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장에서는 차익 매물들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삼성전자는 매수, SK하이닉스는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오늘 그래도 장 초반 빠지더니 오늘은 1.6% 다시 한번 반등해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4% 강세, SK스퀘어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함께 0.4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기업이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1위 자리로 3%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텍사스의 10기가와트시 규모의 태양광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었다면 오늘은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지금 눈에 띕니다. 대한광통신이 2위 자리로 올라왔네요. 5% 넘게 상승해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오늘은 15% 넘게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세 오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피지컬 AI로 많이 올라왔었던 마키나락스 오늘은 12%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제주 반도체 오늘장에서도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6위 지금 현재 혼조된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들 오늘 강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 넘는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연쇄 파산 신청을 내게 됐고 현재 공급망에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현지의 발판을 마련이 되어 있는 이 배터리 3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급등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7위에서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기업은 방산과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15% 강세,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급등해내고 있는데 지금 12위에서 자리권 싸움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위까지 밀려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소식으로는 현재 4조 원 전략기금을 만들어서 방산과 원전의 수주를 정부가 돕는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 오늘 강하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까지 현재 2.5%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더욱더 돋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장 알테오젠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왔는데 방금 전 에코프로가 또 한 번 2위 자리로 올라오는 모습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출시된다라는 점인데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코스닥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혜의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 강세고요. 삼천당 제약까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서는 지금 HLB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다양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11% 넘는 상승불 들어와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투톱이 잠깐 쉬어가니까 오늘은 작은 테마들 위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슈가 있어서인지 오늘은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될 만큼 강하게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오후장엔 좀 더 한산해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